5년이라는 짧은 세월 동안 전국적으로 700곳이 넘는 정겨운 동네 떡집들이 우리 곁에서 소리 없이 자취를 감추었습니다. 새벽마다 골목길에 고소한 냄새를 풍기던 방앗간들은 이제 차가운 셔터를 굳게 내린 채 과거의 흔적만을 쓸쓸하게 남기고 있습니다. 2024년 한 해에만 자영업 폐업자 수가 사상 처음으로 100만 명을 돌파하며 평생을 바쳐 일궈온 터전들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무엇이 이토록 평생을 바친 상인들의 등을 떠밀었는지, 그리고 이 가혹한 위기 속에서 살아남은 곳들의 비결을 파헤쳐 보겠습니다. 서울부터 부산까지 대도시와 소도시를 가리지 않고 떡집이 사라지는 현상은 이제 특정 지역을 넘어선 전국적인 사회적 문제가 되었습니다. 예전에는 동네마다 큰 길목에 떡집이 하나씩은 꼭 있었고, 명절이면 떡을 사려는 손님들로 긴 줄이 늘어선 풍경이 당연했습니다. 돌잔치나 결혼식 같은 경조사가 있는 날이면 아침 일찍부터 갓 쪄낸 떡을 포장하느라 분주하던 손길은 이제 보기 힘들어졌습니다. 떡집은 단순히 음식을 파는 가게가 아니라 기쁜 일과 슬픈 일을 함께 나누며 공동체의 정을 이어주던 소중한 문화적 공간이었습니다. 아이가 건강하게 자라길 바라는 백일떡과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이사 파시로떡은 우리 삶의 중요한 순간마다 떡집과 함께했습니다. 부모님의 환갑이나 칠순잔치를 위해 정성껏 준비하던 떡 케이크에는 가족의 사랑과 건강을 기원하는 간절한 마음이 담겨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정겹던 자리는 트렌디한 카페가 차지하거나 주인을 찾지 못한 채 텅 빈 점포로 남아 쓸쓸함을 더하고 있습니다. 상가 임대료가 비싼 역세권은 이미 오래전에 밀려났고, 주택가 골목을 지키던 마지막 가게들마저 하나둘씩 셔터를 내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30년 넘게 한자리를 지키며 떡을 빚어온 장인들은 이제 더는 버틸 힘이 없다며 평생의 업을 내려놓고 떠나가고 있습니다. 폐업하는 사장님들의 대다수가 60대와 70대의 고령층이라 평생 해온 떡일 외에 다른 생계를 찾기란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자녀들에게 가게를 물려주려 해도 이 고된 노동을 누가 하겠느냐는 서글픈 대답만이 돌아오는 것이 전통 기술 전수의 현실입니다. 기술의 맥이 끊기고 노후 생계마저 위협받는 이중고는 단순한 폐업 통계를 넘어 우리 전통 문화의 위기를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국세청과 통계청의 구체적인 데이터를 살펴보면 2019년 200곳에 달하던 떡업체가 2024년에는 500곳 수준으로 크게 급감했습니다. 불과 5년 사이에 전국 떡집의 약 16%가 사라진 것인데, 이는 6곳 중 1곳이 문을 닫은 심각한 상황입니다. 100대 생활업종의 5년 생존율이 고작 40%에 불과하다는 사실은 떡집들이 처한 자영업 시장의 냉혹한 현실을 그대로 대변합니다. 떡집 매출을 지탱하던 핵심은 대규모 경조사 주문이었지만, 최근 들어 우리 사회의 행사 문화가 근본적으로 변화하며 큰 타격을 입었습니다. 요즘 세대는 수백 명의 하객을 모으는 화려한 대형 예식보다는 가까운 지인들만 초대하여 간소하게 치르는 스몰 웨딩을 훨씬 선호하고 있습니다. 소규모로 진행되는 결혼식에서는 전통적인 패백 절차를 대폭 생략하거나 간소화하는 경우가 많아지면서 상에 올라가던 떡의 수요도 자연스럽게 사라졌습니다. 아이의 첫 번째 생일인 돌잔치 역시 호텔이나 뷔페에서의 성대한 잔치 대신 가족끼리 집에서 조촐하게 보내는 문화가 완전히 정착되었습니다. 이러한 대규모 행사의 실종은 한 달치 매출을 단 몇 건의 주문으로 해결하던 동네 떡집들에게는 생존을 위협하는 치명적인 타격이 되었습니다. 은행에서 20년 넘게 근무하다 퇴직한 50대 김 씨는 퇴직금과 대출을 합쳐 3억 원이라는 거금을 투자해 야심차게 떡집을 열었습니다. 어린 시절 어머니가 운영하시던 정겨운 방앗간에 대한 향수와 은퇴 이후의 안정적인 수입을 기대하며 시작한 도전이었지만 현실은 너무나 냉혹했습니다. 명절 기간인 2달 동안은 몸이 10개라도 모자랄 만큼 바빴으나 나머지 10개월은 하루 매출이 10만 원도 안 되는 날이 수두룩했습니다. 신규 거래처를 확보하기 위해 백방으로 뛰어다녔지만 이미 행사 자체가 줄어든 상황에서 새로운 판로를 개척하기란 하늘의 별 따기보다 어려웠습니다. 결국 김 씨는 막대한 투자금을 대부분 잃은 채 2년 만에 폐업을 결정했고, 이는 자영업의 쓴맛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가 되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대량 주문을 해주던 기업과 단체들뿐만 아니라 평소 가게를 찾던 개인 소비자들마저 가격 부담을 이유로 등을 돌리기 시작했습니다. 떡이 왜 이렇게 비싸냐는 손님들의 항의는 떡집 사장님들이 현장에서 가장 많이 듣는 가슴 아픈 말 중 하나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소비자 입장에서는 동네 떡집에서 파는 송편 한 팩의 가격이 10,000원을 훌쩍 넘어가면 선뜻 지갑을 열기가 매우 부담스러운 것이 사실입니다. 비슷한 금액이면 세련된 카페에서 예쁜 조각 케이크를 즐기거나
편의점에서 다양한 디저트를 여러 개 고를 수 있다는 비교 심리가 작용합니다. 하지만 사장님들도 할 말이 많은데 최근 몇 년 사이 쌀값뿐만 아니라 떡의 핵심 재료인 팥 가격이 상상 이상으로 폭등했기 때문입니다. 특히 국산 팥의 가격은 수입산보다 서너 배나 비싸지만 맛과 품질을 위해 고집하다 보면 원가 부담이 감당하기 힘든 수준에 이릅니다. 여기에 급격히 오른 인건비와 임대료, 그리고 고급화된 포장재 비용까지 더해지면 떡 한 근을 만드는 데 들어가는 실질 비용은 엄청납니다. 문제는 일반 소비자들이 이러한 복잡한 원가 상승 요인들을 알지 못한 채 단순히 떡의 절대적인 가격이 비싸다고만 인식한다는 점입니다. 게다가 높아진 대중의 입맛은 이제 동네 떡집의 평범한 맛을 넘어 유명 맛집이나 백화점의 프리미엄 브랜드 떡과 끊임없이 비교하곤 합니다. 사장님은 재료비 상승으로 인한 고충을 토로하고 손님은 가격 대비 맛의 가치가 떨어진다고 느끼는 이 깊은 인식의 괴리가 발생합니다. 결국 지불한 돈만큼의 만족감을 얻지 못하는 이른바 가성비의 시대에 동네 떡집은 가장 먼저 외면받는 냉정한 현실에 처해 있습니다. 위기감을 느낀 일부 젊은 창업자들은 MZ세대를 겨냥하여 인스타그램 감성을 입힌 화려한 마케팅 전략으로 돌파구를 찾으려 시도했습니다. 감각적인 인테리어와 세련된 포장, 그리고 사진 찍기 좋은 진열대를 갖추고 젊은 층의 호기심을 자극하며 야심차게 출발했습니다. 대기업을 퇴직하고 1억 원이 넘는 거금을 투자한 박 씨는 영어 상호와 카페 같은 매장으로 차별화를 꾀하며 시장에 도전했습니다. 오픈 초기에는 SNS를 보고 멀리서 찾아오는 손님들 덕분에 화제가 되었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재방문율이 급격히 떨어지는 문제에 직면했습니다. 예쁜 겉모습에 비해 떡맛이 특별하지 않다는 냉정한 평가가 이어졌고 온라인 리뷰에는 예쁜 쓰레기라는 혹평까지 올라오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박 씨는 투자금 회수는커녕 빚만 남긴 채 1년 만에 폐업하며 본질이 없는 마케팅의 한계를 뼈저리게 실감해야 했습니다. 이 사례는 소비자들은 이제 더 이상 예쁜 겉모습에 쉽게 속지 않으며 본질적인 맛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성공할 수 없음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흥미롭게도 동네 떡집이 몰락하는 사이 편의점과 프랜차이즈를 중심으로 한 떡 디저트 시장은 오히려 전례 없는 호황을 맞이했습니다. CU와 GS25 같은 주요 편의점에서는 찹쌀떡 아이스크림과 인절미 크림, 떡 같은 제품들이 젊은 층 사이에서 불티나게 팔리고 있습니다. 편의점의 떡 디저트 판매량은 매년 20% 이상 성장하고 있으며 이는 1인 가구에 최적화된 소포장과 저렴한 가격 덕분입니다. 할머니의 취향을 즐기는 할메니얼 트렌드가 확산되면서 양갱과 약과 그리고 전통떡은 이제 가장 힙한 디저트 아이템으로 재탄생했습니다. 이러한 열풍은 국내를 넘어 해외로도 번져가며 한국식 냉동 김밥과 떡볶이 등 쌀 가공식품의 미국 수출액이 55%나 급증했습니다. 틱톡에서는 꿀떡에 우유를 부어 먹는 꿀떡 시리얼 영상이 화제가 되며 해외 인플루언서들 사이에서 새로운 식문화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결국 시장이 죽은 것이 아니라 소비자들이 떡을 즐기는 방식과 장소가 동네 떡집에서 편의점과 온라인으로 완전히 이동한 것입니다. 위기 속에서도 살아남은 동네 떡집들은 과거의 대량 판매 방식에서 벗어나 1인 가구를 위한 낱개 포장 판매를 전략적으로 도입했습니다. 사장님의 딸이 합류하여 소포장과 SNS 홍보를 병행한 한 가게는 폐업 위기를 극복하고 2년 만에 매출 15배 성장을 이뤘습니다. 이들은 떡을 보자기와 생화로 장식하여 선물용 가치를 높이면서도 전통의 아름다움을 현대적인 감각으로 재해석하여 고객의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또한 커피와 어울리는 쑥떡 에스프레소나 흑임자, 라떼 같은 메뉴를 개발하여 떡이 일상적인 디저트가 될 수 있다는 인식을 심어주었습니다. 일부 성공한 떡집들은 동네 상권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급속 냉동 기술과 진공 포장을 도입하여 전국 배송 시스템을 구축했습니다. 행사를 기다리는 수동적인 경영에서 벗어나 온라인을 통해 충성 고객과 단골 팬층을 확보한 곳만이 변화된 시장에서 살아남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다 떡 먹었다는 추억이나 우리 것이 좋은 것이라는 사장님의 자부심만으로는 더 이상 냉정한 소비자의 지갑을 열 수 없습니다. 지금의 소비자들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은 현재 내 입맛에 맞는 맛과 바쁜 생활 패턴에 딱 맞는 편리함뿐이라는 사실을 인정해야 합니다. 결혼식이 줄어들고 돌잔치가 사라지는 거대한 시대적 흐름은 사장님의 잘못이 아니지만 그 변화 앞에서 눈을 감는 것은 사장님의 선택입니다. 세상은 빛의 속도로 변하고 있는데 가게만 과거에 멈춰 있다면 도태라는 혹독한 대가는
피할 수 없는 현실이 되어 돌아옵니다. 인스타그램 감성만 쫓다가 실패한 사례에서 보았듯이 화려한 포장 뒤에 숨겨진 떡의 본질인 맛을 놓쳐서는 결코 안 됩니다. 아무리 마케팅이 화려해도 기본이 무너진다면 한 번 호기심에 온 손님은 다시는 오지 않는다는 장사의 불변의 법칙을 기억해야 합니다. 시대의 변화를 유연하게 받아들이되 맛이라는 본질은 굳건히 지키는 균형 감각만이 위기의 자영업 시장에서 살아남는 유일한 열쇠입니다. 이 뼈아픈 교훈은 비단 떡집에만 국한된 이야기가 아니라 은퇴 후 창업을 꿈꾸거나 현재 가게를 운영하는 모든 자영업자에게 해당됩니다. 내가 만들고 싶은 것을 파는 것이 아니라 고객이 사고 싶은 것을 고객이 원하는 방식으로 팔아야 한다는 기본 원칙을 되새겨야 합니다. 동네 떡집의 몰락은 안타까운 일이지만 변화하는 소비자를 읽지 못했을 때 어떤 결과가 오는지 보여주는 생생한 반면교사입니다. 여러분의 동네 골목을 지키던 떡집들은 지금 어떤 모습으로 남아 있습니까? 그리고 여러분이 바라는 떡의 미래는 과연 무엇입니까? 전통 음식의 고유한 가치를 지키면서도 현대인의 입맛과 라이프 스타일에 맞게 재해석하려는 끊임없는 노력이 절실히 필요한 시점입니다. 다행히 해외에서 불고 있는 K 디저트 열풍은 우리 떡이 낡은 것이 아니라 세계적인 간식으로 도약할 수 있다는 새로운 가능성을 보여줍니다. 떡이라는 음식 자체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소비되는 방식이 시대에 맞춰 진화하고 있음을 우리는 직시하고 받아들여야 합니다. 이 거대한 변화의 파도를 위기로만 여길지 아니면 새로운 도약의 기회로 삼을지는 결국 지금 우리의 선택과 행동에 달려 있습니다. 사실 지금 생존의 기로에 서 있는 것은 떡집뿐만이 아니며 우리 주변의 수많은 자영업 업종들이 비슷한 위기를 겪고 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우리가 매일 무심코 지나치는 또 다른 동네 가게들이 마주한 충격적인 현실을 깊이 있게 파헤쳐 보겠습니다. 여러분의 주변에서 최근 문을 닫았거나 위태로워 보이는 가게가 있다면 댓글로 제보해 주시면 다음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뉴스에서는 다루지 않는 자영업 현장의 진짜 이야기와 생존을 위한 깊이 있는 분석을 놓치고 싶지 않으시다면 구독을 눌러주세요. 변화하는 세상 속에서 여러분의 소중한 자산을 지킬 수 있는 지혜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연간 방문객 수백만 명, 매출 500억 원이라는 압도적인 기록을 세우며 전국 1위를 지키던 휴게소가 돌연 운영사를 교체하며 몰락의 길을 걷게 되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현금이 쏟아지는 노다지처럼 보였지만 실제 운영사의 손에 쥐어지는 순이익은 처참할 정도로 적어 사업을 지속할 수 없는 지경이었습니다. 우리가 휴게소에서 흔히 사 먹는 비싼 돈가스와 라면 값은 사장님의 주머니가 아니라 구조적으로 설계된 전혀 다른 곳으로 쉼없이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전국 1위 휴게소마저 무너뜨린 대한민국 고속도로 휴게소의 기형적인 수수료 체계와 그 뒤에 숨겨진 충격적인 실체를 낱낱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매출 500억 원은 중견기업 수준이지만 휴게소라는 특수한 환경에서는 매출액과 실제 이익 사이에 거대한 함정이 도사리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장사가 아무리 잘 되어도 나가는 비용이 들어오는 돈보다 많다면 적자를 면치 못하며 그 첫 번째 결정적인 단서는 바로 상상을 초월하는 입점 수수료입니다. 휴게소에 입점한 식당들은 자리를 빌려 장사하는 대가로 매출의 일정 부분을 수수료로 내는데 이 비율이 일반적인 상권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높습니다. 국회 제출 자료에 따르면 입점업체의 평균 수수료율은 33%에 달하며 일부 독점적인 위치의 휴게소는 매출의 무려 62%를 수수료로 징수하고 있습니다. 매출의 절반 이상을 수수료로 떼어가면 원재료비와 인건비를 감당하기 벅차며 이는 곧 음식의 품질 저하나 가격 상승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을 만듭니다. 두 번째로 운영사를 압박하는 요인은 고정 임대료인데 이는 매출의 등락과 상관없이 매달 반드시 지급해야 하는 비용으로 경영의 유연성을 심각하게 해칩니다. 열심히 팔아도 임대료와 수수료가 함께 올라가는 계약 구조 속에서는 운영사가 수익을 남기기 어렵고 결국 견디다 못한 업체들이 줄지어 손을 떼고 있습니다. 최근 8년 동안 전국에서 운영사가 교체된 휴게소만 59곳에 달하며 이는 고속도로 휴게소 사업이 더 이상 황금알을 낳는 거위가 아님을 증명합니다. 심지어 일부 민자 고속도로 휴게소는 영업을 시작한 지 단 2년도 되지 않아 누적 적자로 인해 자본 잠식 상태에 빠지는 등 경영 위기가 심각합니다. 전국 1위 휴게소의 운영사 교체는 단순한 경영 판단의 실패가 아니라 처음부터 이기기 힘든 게임의 규칙이 지배하는 시장 구조의 문제입니다. 소비자 입장에서 바라본 휴게소는 비싸고 맛없으며 대안이 없는 곳이라는 부정적인 인식이 강하며
이는 오랜 시간 개선되지 않은 고질적인 문제입니다. 실제로 시중 분식집에서 6영원이면 충분한 라면이 휴게소에서는 8영원을 넘어서고 돈가스 한 접시는 15영원이라는 고가에 판매됩니다. 호텔 레스토랑 수준의 가격을 지불하고도 정작 제공받는 음식은 급식 수준의 냉동식품인 경우가 허다하여 소비자들의 불만은 폭발 직전입니다. 놀라운 사실은 땅값이 비싼 서울 강남 한복판 백화점 푸드코트보다 허허벌판에 위치한 고속도로 휴게소의 수수료가 훨씬 더 높게 책정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 자료상 백화점의 실질 수수료율은 19.1% 수준이지만 휴게소 조리 음식점은 그 2배에 가까운 33%에서 40% 이상의 수수료를 부담합니다. 지난 10년간 일반 물가는 20% 상승한 반면 휴게소 음식 가격은 그 2배인 40% 이상 폭등하며 서민들의 지갑을 더욱 가볍게 만들고 있습니다. 휴게소의 높은 물가는 단순히 재료비 상승 때문이 아니라 매출이 오르면 수수료도 함께 뜯어가는 기형적인 구조가 만든 필연적인 결과입니다. 입점업체가 수익을 보전하려 음식 가격을 올리면 운영사가 가져가는 몫도 덩달아 커지니 아무리 가격을 올려도 사장님 손에 남는 돈은 그대로입니다. 결국 남은 방법은 단 하나, 음식에 들어가는 재료비를 아끼는 것뿐이며 이는 필연적으로 음식의 질적 하락을 초래하게 됩니다. 가격은 비싸지는데 품질은 떨어지는 빠져나갈 구멍 없는 덫에 걸린 상황에서 최종 피해자는 비싼 돈을 내고 질 낮은 음식을 먹는 소비자입니다. 그렇다면 소비자가 지불한 그 많은 돈은 도대체 어디로 사라지는 것인지 6,500원짜리라면 한 그릇을 예로 들어 그 흐름을 추적해 보겠습니다. 여러분이 지불한 6,500원 중 가장 먼저 빠져나가는 것은 면, 스프, 계란, 파 같은 재료비로 약 1,500원 정도가 소요됩니다. 그 다음 뜨거운 불 앞에서 라면을 끓이고 서빙하는 직원들의 인건비가 그릇당 약 1영원 정도로 여기까지 제하면 4영원이 남습니다. 이제부터 진짜 돈이 새어나가기 시작하는데 바로 운영사에 바쳐야 하는 수수료가 국회 자료 기준 평균 45%인 약 2,970원에 달합니다. 재료비와 인건비를 합친 것보다 더 많은 돈이 순식간에 운영사로 사라지고 나면 사장님 손에는 고작 30원 정도만 남게 됩니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전기세, 가스비, 관리비 등 매장 운영의 필수적인 비용이 그릇당 약 630원 정도 추가로 빠져나갑니다. 요즘 대부분 카드로 결제하시니 카드 수수료 약 100원까지 제하고 나면 이제 통장에 남는 돈은 동전 몇 개 수준으로 줄어듭니다. 식재료 폐기 손실이나 주방 설비의 감가상각비까지 꼼꼼히 따져보면 사장님이라면 한 그릇을 팔아 실제로 버는 돈은 200원에서 300원 남짓입니다. 6,500원짜리 음식을 힘들게 조리해서 팔았는데 남는 이익이 고작 시내버스 요금도 안 된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힘든 현실입니다. 이런 기가 막힌 상황이 벌어지는 이유는 소비자의 지갑에서 나온 돈이 여러 단계를 거치며 누군가에게 계속 떼이는 다단계 구조 때문입니다. 입점업체에서 운영사로, 운영사에서 도로공사나 거대 자본으로 돈이 흘러갈 때마다 각 단계의 주체들이 자신들의 몫을 챙겨갑니다. 가까운 이웃, 나라 일본의 고속도로 휴게소와 비교해보면 한국의 수수료 체계가 얼마나 과도한지 그 차이가 더욱 명확하게 드러납니다. 일본 휴게소의 평균 수수료율은 15% 내외로 한국의 절반도 되지 않는 수준이라 입점 업체들이 품질에 투자할 여력이 충분합니다. 낮은 수수료 덕분에 일본 휴게소들은 지역 특산품을 활용한 고품질의 메뉴를 개발하여 소비자들에게 미식의 즐거움을 선사하고 있습니다. 반면 한국은 과도한 수수료를 메꾸느라 원가를 깎기에 급급하고 그 결과 휴게소 음식은 비싸고 맛없다는 오명을 벗지 못하고 있습니다. 입점 사장님은 뼈 빠지게 일해도 남는 게 없고 소비자는 불만족스러운 이 기이한 시스템에서 진짜 이득을 보는 설계자는 과연 누구일까요? 비싸고 맛없는 음식을 팔아도 휴게소가 절대 망하지 않는 결정적인 이유는 바로 경쟁자가 없는 독점적 지위에 있습니다. 일반 거리의 식당들은 옆집이 맛없으면 다른 집으로 가면 그만이지만 고속도로 위에는 선택할 수 있는 대안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고속도로를 달리다 배가 고파지면 운전자에게 주어진 선택지는 울며 겨자 먹기로 휴게소에 들어가거나 굶으면서 목적지까지 참는 것뿐입니다. 당장 배가 고픈데 맛이 없다고 해서 수십 킬로미터 떨어져 있는 다음 휴게소까지 이동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특히 운행 시간과 휴식 시간이 법으로 엄격히 규정된 화물차 기사님들에게는 휴게소 외에 다른 식사 장소를 찾을 여유조차 없습니다. 거대한 화물차를 몰고 고속도로를 빠져나가 좁은 골목에 있는 맛집을 찾아다니는 것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어린아이를 동반한 가족 여행객 역시 아이의 배고픔이나 급한 화장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선택의 여지 없이 휴게소로 핸들을 꺾어야 합니다. 경제학에서는 소비자가 다른 선택을 할 수 없어 공급자가 부르는 게 값이 되는 이런 상황을 포로시장, 캡티브 마켓이라고 부릅니다. 공항 내부의 식당 음식값이 터무니없이 비싼 이유도 비행기를 타기 전에는 공항 밖으로 나갈 수 없는 소비자의 갇힌 상황을 이용하기 때문입니다. 휴게소의 독점적 지위는 혁신의 필요성을 제거해버리는데 굳이 품질을 높이거나 가격을 낮추지 않아도 손님은 끊임없이 밀려들기 때문입니다. 어차피 올 손님이라면 굳이 애써서 서비스를 개선할 이유가 없다는 배짱 장사가 오랫동안 고속도로 휴게소를 지배해왔습니다. 하지만 최근 소비자들의 불만이 임계점을 넘고 언론의 집중 포화가 시작되면서 견고했던 독점의 벽에도 조금씩 금이 가고 있습니다. 내비게이션이 고속도로 인근의 맛집을 안내하고 나들목을 통해 외부로 빠져나가는 운전자가 늘어나면서 휴게소도 변화의 압박을 받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휴게소 시스템이 여전히 유지되는 배경에는 이 판을 깔아준 한국도로공사라는 거대한 공기업이 존재합니다. 고속도로와 휴게소 부지는 도로공사의 소유지만 실제 운영은 민간업체에 맡기고 임대료를 챙기는 구조가 문제의 시작점입니다. 여기서 눈여겨볼 점은 휴게소 운영권을 따내는 민간업체들 중에 도로공사 퇴직자들이 만든 회사가 유독 많다는 의혹입니다. 업계에서는 이를 도로공사와 마피아의 합성어인 도피아라고 부르며 퇴직 후에도 이어지는 끈끈한 인맥관계를 지적합니다. 퇴직자가 만든 회사가 운영권을 독식하다시피 하면 공정한 경쟁보다는 내부자들끼리의 이익 챙기기에 급급해질 위험이 큽니다. 운영권을 따낸 업체는 수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입점업체를 쥐어짜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품질 저하로 이어져 소비자에게 전가됩니다. 입점업체는 높은 수수료에 허덕이고 소비자는 비싼 가격에 분노하지만 운영사와 도로공사는 책임을 회피하며 서로 핑계만 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문제의 배후에는 도로공사나 운영사보다 훨씬 더 거대한 진짜 주인이 숨어 있는데 바로 막대한 자금력을 가진 금융자본입니다. 많은 대형 휴게소들이 정부 예산이 아닌 민간 자본이 투입된 민자 사업으로 지어졌으며 이곳에는 수익을 맺는 인프라 펀드가 깊숙이 개입해 있습니다. 맥쿼리와 같은 글로벌 자산운용사나 대형 금융사들은 사회 기반 시설에 투자하는 대신 안정적이고 확실한 수익을 보장받기를 원합니다. 이 과정에서 등장하는 핵심 개념이 바로 최소 운영 수입 보장이라는 제도인데 이것이 휴게소 운영을 기형적으로 만드는 주범입니다. 투자자는 시설을 짓는 대신 실제 수입이 예상치보다 적을 경우 그 부족분을 정부나 운영 주체가 메워달라는 강력한 안전장치를 요구합니다. 즉, 장사가 잘 되든 안 되든 투자자는 계약서에 명시된 확정 수익을 꼬박꼬박 챙겨갈 수 있는 손해볼 일 없는 꽃놀이패를 쥔 셈입니다. 휴게소 매출이 떨어져 운영사는 적자에 허덕여도 자본을 댄 투자자는 약속된 수익을 먼저 챙겨가기 때문에 그 부담은 고스란히 아래로 전가됩니다. 운영사는 투자자에게 줄 돈을 마련하기 위해 입점업체의 수수료와 임대료를 올리고 입점업체는 다시 그 부담을 소비자에게 떠넘깁니다. 결국 거대 자본이 가장 꼭대기에서 빨대로 수익을 빨아들이고 그 무게를 견디는 것은 피라미드 맨 아래에 있는 우리 소비자들입니다. 매출 500억 원을 자랑하던 전국 1위 휴게소 운영사가 두 손을 든 진짜 이유도 바로 감당하기 힘든 고정비와 투자 수익 보장 비용 때문이었습니다. 아무리 열심히 팔아 매출을 올려봐야 투자자 몫을 떼어주고 나면 남는 게 없는 소위 빚 좋은 개살구 신세였던 것입니다. 금융자본 입장에서 고속도로 휴게소는 망할 리 없는 독점 시장이자 정부가 수익까지 보장해주는 더할 나위 없이 완벽한 투자처입니다. 고속도로가 없어지지 않는 한 손님은 계속 오고 경쟁자는 없으며 수익은 보장되니 이보다 더 안전한 현금 인출기는 없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가져가는 안정적인 수익은 하늘에서 떨어진 돈이 아니라 비싼 밥값과 질 낮은 서비스를 감내하는 여러분의 지갑에서 나온 것입니다. 그렇다면 다른 나라는 어떨까요? 미국의 텍사스에는 버키스버거드라는 휴게소 체인이 있는데 이곳은 우리의 상식을 완전히 뒤집습니다. 버키스는 단순한 휴게소가 아니라 휴게소계의 디즈니랜드라 불리며 사람들이 주유가 목적이 아니라 이곳을 구경하기 위해 고속도로를 탑니다. 1900평이라는 어마어마한 면적에 화장실만 83개, 주유구 120개를 갖춘 압도적인 규모로 방문객들에게 쾌적하고 놀라운 경험을 제공합니다. 특히 버키스는 미국 내에서 가장 깨끗한 화장실로 선정될 만큼 청결에 집착하는데
화장실 전담 관리팀이 24시간 상주하며 관리합니다. 화장실 청소 직원의 시급이 약 3만 원으로 일반 계산원보다 높을 정도로 고객이 가장 불편해하는 부분을 해소하는데 투자를 아끼지 않습니다. 한국 휴게소가 독점적 지위를 이용해 통행세를 걷는 느낌이라면 버킷은 매력적인 콘텐츠로 소비자가 자발적으로 지갑을 열게 만듭니다. 정부는 휴게소 음식값이 너무 비싸다는 비판이 일자 알뜰 간식이라는 저가 메뉴 판매를 강제했지만 그 결과는 참담했습니다. 수수료라는 근본적인 문제는 그대로 둔 채 가격만 낮추라고 하니 업체들은 음식의 양을 줄이는 슈링크플레이션 꼼수로 대응했습니다. 겉보기에만 저렴한 메뉴가 늘어났을 뿐 소비자들은 줄어든 양에 실망하고 결국 가성비가 더 떨어지는 역효과만 나왔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휴게소의 생존을 위협하는 더 거대한 변화의 파도가 몰려오고 있는데 바로 전기차 시대의 도래입니다. 전기차가 늘어날수록 휴게소 매출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던 주유소 수익은 급감할 것이며 이는 기존 수익 모델의 붕괴를 의미합니다. 주유는 5분이면 끝나지만 전기차 충전은 최소 20분에서 30분 이상 소요되기에 운전자가 휴게소에 머무는 시간은 필연적으로 길어집니다. 체류 시간이 늘어난다는 것은 기회일 수 있지만 지금처럼 즐길 거리 없이 비싼 음식만 파는 휴게소라면 오히려 고역의 시간이 될 뿐입니다. 현재의 휴게소는 화장실만 들렀다 빨리 떠나는 통과점에 불과하며 30분 이상 머물고 싶게 만드는 매력적인 콘텐츠가 전무합니다. 도로공사는 전기차 충전기를 수천 대 늘리겠다고 발표했지만 하드웨어만 늘리는 것으로는 소비자의 발길을 붙잡을 수 없습니다. 위기를 기회로 바꾸기 위해서는 도로공사가 직접 운영을 확대하여 중간 마진을 떼어가는 불필요한 단계를 과감히 줄여야 합니다. 또한 입점업체가 숨통을 트고 품질에 투자할 수 있도록 과도한 수수료의 상한선을 두는 제도적 장치가 시급합니다. 무엇보다 천편일률적인 메뉴에서 벗어나 그 지역의 특산물과 로컬 푸드를 적극적으로 도입해 찾아가는 휴게소로 거듭나야 합니다. 휴게소가 단순히 고속도로 위의 매점이 아니라 여행의 설렘을 더해주는 목적지가 될 때 비로소 소비자는 기꺼이 지갑을 열 것입니다. 매출 1위 휴게소의 몰락은 단순한 사건이 아니라 소비자를 호구로 보는 낡은 시스템은 더 이상 버틸 수 없다는 강력한 경고 메시지입니다. 운영사, 입점업체, 그리고 도로공사가 서로 책임을 떠넘기는 사이 시장의 신뢰는 바닥으로 떨어지고 공멸의 시계는 빨라지고 있습니다. 소비자는 더 이상 선택권 없는 포로가 아니며 불합리한 시장은 결국 외면받고 도태된다는 냉혹한 진리를 기억해야 합니다. 한국의 휴게소도 버킷처럼 일부러 찾아가고 싶은 명소가 될 수 있을지 아니면 텅 빈 충전소로 전락할지는 변화 의지에 달려 있습니다. 다음 편에서는 우리가 매일 이용하지만 잘 몰랐던 지하철 요금에 숨겨진 비밀과 적자 구조의 진실을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경험한 최악의 휴게소나 반대로 의외로 괜찮았던 휴게소가 있다면 댓글로 공유해 주시면 다음 분석에 큰 도움이 됩니다. 보이지 않는 경제의 이면을 날카롭게 분석하는 이 시리즈가 유익했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리며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